이재승 부장님과 지금까지 얘기를 나눴던 에이프 캠프에 실제로 그 과정, 그러니까 서류를 뚫고 100명 중에 치열한 2박 3일을 또 뚫고 25명 중에 선택이 되셔서 그 중에 5분이 독일을 같이 가게 됐고요. 그 5분 중에 오늘 2분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선 카메라 보시고 인사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회 에이프 캠프 독일 팀에 참가하게 된 시각예술가 전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트와 디자인의 경계에서 오브제 메이킹을 하고 있는 이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헤어질 때가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네, 어쨌든 고생도 많으셨고 즐겁기도 했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에이프 캠프에 대한 소개는 충분히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대본에 없는 질문입니다. 대본 안 보셨는데요. 네. 2박 3일 동안 과연 뭘 해서 뽑을까? 아까 이재승 부장님은 뭐 한 두세 번의 뭐 피칭 기회가 있고 그게 팀워크이기도 하고 뭐 개인이기도 하다 이렇게만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2박 3일 동안 뭘 하셨나요? 저희 첫 번째 날에는 네. 어떤 아트와 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별로 맞아요, 드로잉을 맞아요. 해가지고 표현했던 게 드로잉을 기억납니다. 했죠. 네. 팀 전체가. 네. 이 문제가 내년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랬다. 예. 그래서 팀 전체가 큰 종이에 아트와 기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그림을 그렸던 걸로 기억해요. 예. 근데 이 팀원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자기 그림을 다 그린 그런 팀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각자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공동의 그림을 그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가운데 적었어요. 이 팀원들이 관통하는 주제를 네. 어떻게 그건 작업하셨어요? 우선 아트앤티키가 보이신지 마인드맵을 해가지고 음. 계속 질문을 썼어요. 서로. 네, 서로. 어. 그래서 각자 거기 안에서 5개씩 또 추려서 쓰고 그 안에서 베스팅 이제 주제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미지로 창출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팀장이셨나요? 주도하는 편이 아니라 아니 저희가 독일을 가는데 저희 이제 5명, 저까지 포함 6명의 팀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팀장님이셨네요. 우리 전세영님이 팀장님이셨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어쨌든 여러 명이 갔을 때 리더는 있어야 된다. 우리 전세영님이 너무나도 그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훌륭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에이프 캠프 2박 3일 동안 이제 그런 작업 첫날 하시고 그 다음날은 뭐 하셨죠? 에이프 캠프 2박 3일 동안 사실은 총 매일매일 하나씩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총 3가지의 미션이 이제 진행이 되고 첫째 날은 팀 미션이 있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개인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 평가 제도가 개인의 점수로 이제 환산되는 그런 미션이 있었고 세 번째 때는 또다시 이 팀 미션을 하는 게 있어서 총 이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하고 팀이었다가 개인이었다가 계속 경쟁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네. 2박 3일 동안 다들 잠 못 자고 열심히 계속 토의하고 토론하고 아이디어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총 3가지의 미션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그 뒤에 미션들, 개인 미션, 팀 미션 막 계속 바뀌었죠, 사람들이. 저는 포스트잇에 그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적어서 내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네. 많이 힘드셨다고 네, 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100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적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당 제한이 없었죠. 여러 개를 쓸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든 선별을 해야 되는 이 디렉터들 입장에서는 원탁에 앉았어요. 중국집 원탁 같은 데 앉아서 각자 스티커를 자기 색깔 스티커를 들고 마음에 들면 붙이고 마음에 안 들면 빼고 이 작업을 몇 바퀴를 돈 거예요. 수백 장을. 결국 이렇게 수백 장이 돌다 스티커가 많이 붙은 순서대로 나중에 뽑게 된 거죠. 네. 그 포스트잇에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정말 저희가 선배로서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똑같은 아이디어를 10장을 내신 분도 있어요. 네, 아무 의미 없죠. 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사실은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별로 점수를 환산한다는 게 이번에 2회째 달라진 점이었어요. 그렇죠? 네. 혹시 1회 때 얘기는 들으셨나요? 이럴 때 팀원분한테 살짝 아, 듣기는 네네네. 했어요. 네, 1회 때는 팀이면 죽을 때까지 팀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팀이 같이 리서치 트립을 갔죠. 네, 그러다 보니 간혹 다 열심히 한다란 전제이긴 하나 그 개인별로 열심히 안 하는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팀원이 생길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개인 위주로 선별을 하자가 이번 2회 에이프 캠프의 주요 그 선별 방법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녹화하는 거 보셨겠지만 이재승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티스트는 엔지니어 만나기 힘들고 네. 네, 엔지니어는 아티스트 만나기 힘들고 예, 네. 실제로 작업하실 때 그러셨는지 평소에 네. 네. 제가 구상하던 작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개인으로는 구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 많은 기술가들을 만나면서 기술가분들이 흔쾌히 가능하다고 해주셔서 진짜요? 그래서 내년에 같이 작업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 에이프 캠프의 취지를 정확히 살리고 계시네요. 네. 네. 사실 이런 것 때문에거든요. 혹시 저도 평상시에 기술자분들이 필요한데 만나기가 어렸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시각예술 활동도 하고 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티스트들끼리 모여서 우리 큰 프로젝트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팀을 이루는데 이 프로젝트가 점점 커질수록 네. 이 예술가들끼리 절대 안 되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네네. 협업이 꼭 필요하고 맞아요. 기술자들이 꼭 필요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딱 이 공모가 떴었을 때 저희 팀 대표로 제가 지원을 한 거거든요. 내가 기술자들 엄청 많이 알아올게. 우리 큰 프로젝트 하자 이러고. 네. 그래서 오, 필요했었죠, 이 캠프가. 훌륭하네요. 그 아쉽게도 이 얘기를 이재승 부장이 못 듣고 가버렸네요. 네. 어쨌든 취지한 대로 굉장히 잘 설계가 되고 운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에이프 캠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정말 힘들기도 했던 그리고 의미도 있었던 우리 리서치 트립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이 계획을 처음에 다 직접 구성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에이프 캠프에서 제시를 해줬던 거는 제트카임에 간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떤 예술적 활동을 할 건지 혹은 어떤 리서치 트립을 할 건지는 저희에게 완전한 100% 거의 자율성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 덕분에 저희가 암스테르담에 있다가 말하겠지만 이제 그 디자인 위크도 가게 됐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을 짜기 시작하고 아마 그냥 여기에서 에이프 캠프에서 짜여진 스케줄대로 했었으면 저희가 아마 인천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부터 계속 한 일주일에 한 2-3번씩 계속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스케줄을 계속 네, 잡느라고. 어떻게 짤지 서로 네. 회의하고 어떻게 짤지 계속 회의하고 그러면서 조금 친해진 상태에서 가가지고 네. 아마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계획을 짤 때 역할이 뭐였어요? 저는 디자인 위크를 정말 적극적으로 디자인 위크 추천하셨죠, 네, 소희 씨가. 추천을 했어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너무 가고 싶었던 행사이고 이게 너무 자율성에 맡기다 보니까 제가 가고 싶었던 부분을 의견 피력을 하고 감사하게도 팀원분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서 네. 좋은 기회를 갔다 왔어요. 아, 맞습니다. 기억나네요. 그 새벽 밤늦게 화상 회의할 때 추천해 주셨던 소희 씨였군요. 네. 위원회에서 정해준 거는 ZKM밖에 없었어요. 뭐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은 뭐 세상에서 유일하고 또 가장 큰 미디어 아트 센터다. 뭐 이렇게 정의돼 있기도 하고 현대미술관과 미디어 뮤지엄, 그다음에 미디어 도서관과 극장, 음악 스튜디오, 그다음에 작가 레지던시까지 정말 규모가 큰 곳이었어요. ZKM에서 경험하신 게 어떤 거였죠?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미디어 아트를 복원하고 아카이빙하는 센터가 있었는데요. 네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 작업이고 굉장히 많은 미디어 아트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어떤 체계를 가지고 다 분류하고 아카이빙 한다는 점에서
어떤 아티스트란 작품에 대한 굉장한 존중이 보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감명 깊었어요. 아, 그런 설명을 한번 다 해주셨었죠, 저희한테. 네. 저는 기억나는 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님처럼 옛날 브라운관으로 미디어 아트를 전시를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브라운관 TV가 없어서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독일 전역에서 이 브라운관으로 미디어 아트를 하려고 하면은 수리를 이쪽으로 보낸다고 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책 있게 그걸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소영 씨는 ZKM에서 어떤 또 경험을 하셨는지? 저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 첫째 날과 둘째 날 둘 다 공통적인 거는 이 ZKM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여기에 시설이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워크숍을 2개를 저희가 이제 감상이나 아니면 배우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기획자분들이나 아니면 큐레이터분들이 저에게 지금 전시가 어떠한 개념이나 이론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랑 얘기를 하면서 그 전시 감상을 하는 걸 했었어요. 네. 그래서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해주셨듯이 복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고 뭐 둘째 날은 체형 공간형 사운드가 어떻게 거기서 지금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신기술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사실은 제일 재밌었던 거는 전시장 큐레이터 기획자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가서 관람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왜 기획했는지 그리고 그 아트와 테크를 어떠한 생각에서 기획을 했는지를 그냥 정말 이 테이블 하나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저는 즐겁게 그러고 이제 숙소 돌아가는 길에 되게 생각이 많아지면서 아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오랜만에 조금 머리를 뜨겁게 달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표현력이 좋으신데요. 뜨겁게 달궜다. 네. 제가 기억나는 것도 그 사운드 스튜디오 운영하시는 분 정말 자기 작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설명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시연도 뭐 끊임없이 시연을 해주시면서 자기 작업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외에도 큐레이터 분들도 그렇지만 자기 작업에 대한 그 프라이드를 충분히 갖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느끼셨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또 느꼈던 게 그 사람들이 정말 일을 즐기는 거 플러스 이 시설에서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그 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ZKM에서 마지막에 저희한테 준 선물들이 있었어요. 그게 여기에 있는 잡지나 혹은 여러 가지 기념품들 이런 걸 줬었는데 저는 이제 비행기 그 공항에서 그걸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하는 그 정말 뭐 기획자분들 혹은 작가분들이 아닌 복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분들에 대한 인터뷰 잡지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약간 패셔너블 룩북처럼 사진도 찍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걸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 내 일한 게 이렇게 인터뷰에 나오고 그러면 나는 이 일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티스트나 큐레이터는 이렇게 조금 앞서 있어서 주목받기 쉽고 돋보이기 쉬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도 그렇게 무엇인가 대우하는 모습이 이 기관의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드를 갖고 일하는 것으로 충분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가서 그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DDW 더치 디자인 위크라는 정말 큰 행사를 보러 갔었죠. 벌써 올해로 21년째 된 디자인 위크고요. 북유럽에서 최대의 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상품의 디자인이나 어떤 그래픽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생각을 다양한 형태의 작품으로 표현을 한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래의 생활상, 미래 식량 같은 걸 상상해서 작품으로 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봤지만 에이트본 디자인 아카데미 졸업 전시도 함께 열리는 걸 보고 우리 이 졸업 전시에서 한국 학생들을 만났죠. 예. 네. 맛집도 소개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전 세계 정말 다양한 젊은 디자이너들이 여기서
본인들의 디자인을 이렇게 뽐내는 그런 디자인 위크였고요.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우선은 어떠셨는지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것도 좋고요. 어떠셨는지 한번 우리 소희님부터. 저는 정말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정말 많은 분야의 경계에서 작업을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고요. 네. 또 여러 나라에서 디자인 위크가 열리지만 그 중에서 네덜란드가 가장 실험적이고 개념적인 작품을 많이 선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눈에 보여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경계에서 일한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뭐 예를 들자면은 하나의 장르만 추구하지 않고 이런 장르와 저런 장르를 이렇게 뭔가 경계를 두지 않고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작업들, 이런 표현인 거죠. 네. 멋진 표현이네요. 네. 말씀대로 딱 이거는 뭐야 라고 말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담고 있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어떤 굉장히 폭넓거나 아니면 굉장히 또 개인적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제한도 없이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본 것 같고요. 우리 서영님은 어떠셨는지? 저도 되게 비슷하게 느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를 알아보지 않고 갔었어요. 이제 추천해 주셔서 간 거였는데 디자인 페어라 그래서 디자인 전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제가 많이 조금 경험했던 디자인 페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홀 안에서 디자이너들이 그 조금 팬시한 디자인들을 선보이는 그런 페어를 많이 갔었는데, 거기 갔었는데 이제 아인트호벤은 이 구 혹은 시 엄청 아인트호벤 시. 네, 아인트호벤 시 자체를 아예 그 예술 전시관으로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 저희가 막 택시를 타고 다니고 이랬잖아요. 네네네. 저는 거기서 느꼈던 게, 이게 예술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와도 자기 취향의 예술품을 하나씩은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디서는 뭐 디자인 전시를 하고, 어디서는 갑자기 퍼포먼스를 하고, 어디서는 갑자기 정말 장인의 정신에 갑자기 그런 네, 맞아요. 작업들이 막 있고, 너무 다양한 전시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정말 왜 이 북유럽에서 가장 큰 디자인 페어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이 도시에 다 오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네, 저도 느꼈어요. 디자인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와서 전 세계에서 와서 보는 것 같은데, 그냥 아이트호벤에 거주하는 분들도 상당수 많이 와서 즐기고 있는 것. 그거 보셨죠? 유모차 몰고 오시는 분 너무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전시를 우리나라에서 유모차 몰고 오는 광경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기 때부터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이 DDW를 가게 된 거는 회의를 하다가 우리 소희님의 추천으로 가게 됐는데, 이 소희님 왜 추천하셨나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가 아트랑 디자인의 경계에서 일을 하는데 네. 이분들도 많은 분야의 경계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영감을 얻고 싶어서 보고 배우고 싶었고. 네, 배우고 싶어서 추천드렸고, 그리고 졸업 전시가 너무 궁금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졸업 전시 스케일부터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쇼핑센터를 빌려서 했는데 네. 그게 시에서 장려를 하는 전시이고, 그리고 비용도 대주고 이래서 네. 가능했던 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는 디자인 위크에서 갓 졸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 전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작품들이 있길래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까 정말 호기심이 생겨서 가보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셨군요. 네. 나보다 잘하나 보자.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졸업 작품 전시가 가장 센터잖아요. 네. 센터에 있는 쇼핑센터 2층을 전체를 맞아요. 저는 그 방 몇 군데 돌다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예, 사람도 너무 많고, 거기서도 정말 다양한 그 학생들의 작품이라고 믿겨지지 않거나, 어떤 거는 정말 학생 같은 아이디어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본 것 같아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 혹시 나중에 여기에 그 지도 하나만 삽입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도시가 그렇게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센터에서 제일 끝에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데 한 40분, 4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이동을 위해서 이제 택시를 자원봉사자 분들이 운영을 하셨죠.
그 택시를 보자마자 저희가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건 그 택시 위에 예술 작품들이 하나씩 얹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토벤 사람들이 이 DDW를 생각하는 마음이구나. 그런 게 느껴졌고, 또 저희가 느낀 거는 택시를 타면 대부분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운전을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젊은 분도 있었지만 한 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는 어디고 뭐고 설명하면서 이분의 설명을 듣고 있자면 이분은 정말 아이토벤을 사랑하는 분이다.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축제가 그냥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 축제를 보러 오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 전체 모든 사람들이 이 축제를 즐기고 같이 돕고 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냥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우리나라 축제들도 뭐 시민 주도형 축제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자연스러운 자발적인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히 관람하러 온 사람한테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자원봉사자 분들이 이 GDP가 하도 넓으니까 무료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서 저희는 탔는데 아예 그 시내 투어를 다 시켜주셨어요. 진짜요? 그래서 저희가 10분인가 늦게 기차였는데 도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내 투어를 이렇게 시켜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이게 단순히 예술하는 사람들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즐기고 있구나. 그리고 이 자원봉사로 이 무료로 택시 운전을 해주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거기서 또 되게 따뜻함도 느끼고 저희 그날 축구 경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기차 놓칠까봐 정보도 막 알려주시고 빨리 가야 된다고 막. 그렇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였네요. 그리고도 저희가 이제 DDW를 열심히 구경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암스테르담에 옮겨서 하루의 시간이 더 있었어요. 그죠? 예, 있는 동안 또 열심히 저희가 걸어서 미술관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현대미술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예. 현대미술관에 갔는데 저 같은 문외한도 알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어느 분이 하실까요? 네. 그때 저희는 현대미술에 갔었잖아요. 네. 그때 있었던 그 공간은 사실 조그맸어요. 근데 정말 제가 한 5년 동안도 못 볼 것 같은 가장 유명한 작가들을 다 선출해 와가지고 딱 2전씩만 이렇게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있었던 게 무라카미 다카시도 있었었고, 뱅크시도 있었었고, 그러고 이제 그 쿠사마 야요이도 있었고, 키스에링도 있었었고, 데미안 허스트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모비치도 있었었고, 그냥 알만한 세계 곳곳에 거장들을 다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딱 그 전시 이름이 현대 거장. 이렇게였어요. 전시 이름이.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네,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은? 저는 뱅크시 작품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이 네. 작품을 어떻게 옮겨왔을까 뜯어와 거죠? 네,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뱅크시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잘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너무 좋았던 거는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과 같이 돌면서 이분들이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즐겁게 미술관을 볼 수 있었고 리서치 트립이라는 것을 몇 박 며칠 가신 거죠? 저희가 공식적인 일정으로는 총 비행 시간까지 합치면 8박 9일 정도 8박 9일이죠. 네. 근데 이제 하루 빠지고 하루 더해지고 뭐 이러긴 했지만 이렇게 가서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만 해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그 다음에 카를스루에, 아이토벤, 암스테르담,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돌면서 여러 가지 미술부터 해서 전시, 그 다음에 또 그런 젯카행 같은 그런 스튜디오도 구경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짧고 굵직한 경험이었고요. 하루에 25,000보 걸었죠, 우리.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어쨌든 20대이시고 저는 50대인데 네, 제가 밤마다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네. 저희도 체력장의 느낌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서치 트립을 다녀오신 소감을 짧게 한 번씩 들어보려고 해요. 네, 어느 분부터 말씀?
먼저 하시죠. 저는 세계 많은 아티스트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철학을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너무 네, 너무 네. 준비해온 정답을 네. 잊어버렸어요. 네. 사실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우물 안의 개구리란 말이 있잖아요. 저희는 항상 열심히 하고 내 작업을 항상 열심히 했지만 내가 보이는 정도의 우물 안에서는 사실은 그만큼밖에 볼 수 없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번에 나와서 다른 작업들을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비슷한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서영님은? 저는 이제 트립을 하면서 오랜만에 작업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되게 오랜만에 본질적인 물음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시가 막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조금은 공장 형식으로 내가 요즘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트립을 하면서 예술이 뭐지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근원적인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그 작업에 대한 불이 오른 것 같아요. 원래 시각예술 작가들은 자기만의 혼자서의 싸움이잖아요. 이 정답이 없고 누군가 너는 몇 점이야 이렇게 매겨주지 않으니까 나만의 이 감으로 계속해서 앞을 개척을 하고 견디는 시간이 되게 기는데 그 에이프 캠프를 하면서 평가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제가 누구나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다시 자신감을 한번 줬어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 다시 오랜만에 하고 싶은 기획들도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이 에이프 캠프와 그리고 ZKM 그리고 독일 뭐 네덜란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 유튜브를 누군가 보신다면은 에이프 캠프에 나도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에이프 캠프에는 두 단계가 있어요. 지원서를 쓰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2박 3일간 치열한 캠프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각자의 팁이 있다면? 저는 지원서를 작성할 때 마침 주제가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던 터칭이 나와서 네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제가 이런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런 기술가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작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적었더니 그런 점이 굉장히 좋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주제를 제시해 드리죠. 몇 가지의 주제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하고 있던 거를 잘 녹여서 탭을 작성하셨다. 네. 혹시 2박 3일 동안의 노하우 저는 리드를 해라? 팁을? 리드를 해라도 있고 조금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내가 어느 면에서 좀 잘 어필이 될까를 생각을 했었어요. 차별성.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서류를 쓸 때도 소설을 써서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 소개 저는 막 21세기 연금술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막 소설을 써서 냈는데 다행히 되게 오픈마인드로 잘 뽑아주셨고 그러고 2차 이제 에이프 캠프를 할 때는 생각보다 그 정말 전통 시각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원하는 기술자분들이 되게 많으셨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막 10몇 명 이렇게 모여서 할 때도 전통으로 하는 분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미디어 팀을 운영하고 있어서 어디 가서는 미디어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거기서는 순수 조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게 어쨌든 저의 개인 작업이니까.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잘 돼가지고 잘 협업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참여하고 있는 아티스트나 엔지니어들의 분포와 스킬들을 빨리 파악하고 그들이 못 갖고 있는 나만의 장점으로 뭔가 특화된 차별점을 보여줬다. 추가로 조금 더 그 나만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획을 쓰거나 아이디어 제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2차 개인 미션 할 때도 사실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아이디어들을 그 아르코에서도 원하는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미 나와 있는 조금 기시적인 재미없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보다 정말 이 상상의 나래를 뭔가 다 펼쳐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더 다음번에 하시는 분들도 내가 정말 저는 그때 썼던 게 30세기 미래인류의 상은 어떨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 구상들을 쭉 썼었거든요. 그렇게 조금 더 재미난 아이디어들로 승부를 보시면 충분히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팁이네요. 우선 제시한 질문을 명확히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마음껏 나의 상상력을 표현하고 어필해라. 사실은 뭐 두 분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그 특히나 그 포스트잇으로 하실 때는 사실은 뭐 그 포스트잇 하나로 뭔가 실제 구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라라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거는 문화예술위원회지만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는 이 디렉터들의 몫인데, 디렉터들마다의 성격도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든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거나 고민이 많은 흔적,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더 도전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이쪽 방향의 답변을,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수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파트너가 바뀌어서 계속 회의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보이는 분이 계세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보이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셨죠? 하루에 하나씩 샷바늘이 났어요. 아, 네. 어색해하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분들 만날 때? 저는 MBTI I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엔 진짜 쭈뼛쭈뼛 힘들었는데 네. 점점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여기 왔다라는 걸 마음대 컨트롤 좀 하면서 진짜요? 네, 그래서 진짜 한 30분 넘게 만나서 연락처도 주고받고 오.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에이프 캠프는 MBTI도 고칠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셨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선발되신 게 맞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 리서치 트립이라는 게 뭐 여행이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시간 투자였고 노력이었고 거기에 좋은 또 소득까지도 얻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쩌면은 우리 여기 계신 소희님은 아이토벤으로 가실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예. 고민 중입니다. 네. 아이토벤에서 공부를 더 하시는 것이 정말 본인의 소원이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시고 좋은 결정, 선택 하실 수 있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에이프 캠프는 이렇게 젊은 아티스트들한테 새로운, 아까 부장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꿈의 크기를 키워준다. 네. 어디서 카피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너무 멋진 말을 맞아. 하셨어요.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개성 있게 본인들의 꿈을 키우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덕분에 저도 옆에서 조그만 제 꿈을 또 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